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무기를 실은 화물기들이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폴란드, 사우디, 노르웨이. 그 안에 실린 건 다름 아닌 한국산 무기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국이 보유한 야포와 전차 수량은 전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백억 원짜리 최신의 전차가 몇십만 원짜리 드론 한 대에 속수무책으로 박살나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거든요. 50년간 유지되던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각국은 규칙이 아닌 총구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해 던진 한마디 들으셨나요?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엔 안보리 회의 열고 경제 제재 논의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죠. 중국은 대만 해협에 군함을 띄우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일촉즉발 상태거든요. 과거 50년 동안은 어땠냐면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비용 절감에 몰두했습니다. 싸게 만들고 싸게 사는 게 정의였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방위 산업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그냥 산업의 한 분야였다면 지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무기를 당장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자기네 군대 챙기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방산 기업들의 가치가 치솟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세계가 두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한쪽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다른 한쪽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중록축, 냉전 시대가 다시 온 겁니다. 다만 이번엔 핵무기가 아니라 드론과 AI가 무대의 중심에 서 있을 뿐이죠.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 향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방위비 더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 도와준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한 말입니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70년 넘게 미국 우산 밑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니까요. 독일의 한 국방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복지에 돈을 쏟아붓고 군대는 방치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실제로 독일군 전차의 절반 이상이 고장나서 창고에 방치돼 있었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너머를 넘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이 나라들은 말 그대로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 각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도 자국 물량 채우기에 1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그 틈새를 한국이 파고든 겁니다. 중동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미국한테 무기 사달라고 했다가 인권 문제로 거절당했어요. 그렇다고 중국 무기를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정치적으로 서방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한국입니다. 기술력도 검증됐고 정치적으로도 문제없고 게다가 빨리 만들어주기까지 하니까요. 한국 무기가 유럽과 중동에서 잘 팔리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환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무기는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쓰는 모든 규격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K9 자주포가 쏘는 포탄, 구경이 155mm입니다. 이게 나토 표준이거든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K9을 사면요. 포탄은 독일에서 사도 되고 프랑스에서 사도 되고 미국에서 사도 됩니다. 총알 규격이 똑같으니까요. 전쟁 중에 탄약이 떨어졌는데 옆 나라한테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반대로 러시아제 무기를 쓰는 나라들 생각해보세요. 구경부터 다릅니다. 152mm거든요. 겨우 3mm 차이 같지만 이 3mm 때문에 서방 탄약은 단 한 발도 못 씁니다. 결국 러시아한테만 탄약을 사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쓰던 구소련제 무기들은 탄약이 금방 바닥났어요. 서방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규격이 안 맞으니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토 표준 무기로 갈아타야 했죠. 근데 한국 무기는 처음부터 나토 표준이에요. 도입하자마자 서방 군수 지원망에 편입되는 겁니다.
통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차와 자주포는 나토의 지휘 통제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미군 지휘관이 한국제 K9 자주포에 직접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시에 얼마나 강력한 우위인지 군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돈 풀어대고 경기 부양한다고 빚내고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 보세요. 작년에 국방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들한테 엄청 욕먹었습니다. 연금은 깎으면서 무기는 사? 이런 반응이었죠. 미국도 비슷해요. 의료보험, 사회보장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방 예산 늘리자고 하면 정치권이 발칵 뒤집힙니다. 복지냐 안보냐 이 싸움에서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국경 너머에 있고 중국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은 없고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 무기가 등장한 겁니다. 독일제 전차 하나 값이면 한국 K2 전차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성능은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테스트했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영하 30도에서 시동이 안 걸렸는데 K2는 바로 출발했거든요. 미국제 자주포 팔라딘은 수동 장전이라 사람이 일일이 포탄을 밀어 넣어야 하는데 K9은 자동 장전이에요. 사람 손 안 대고 분당 6발을 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독일한테 전차 100대 주문하면 10년 기다려야 하고 돈은 20조 듭니다. 한국한테 주문하면 3년 안에 받고 돈은 10조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죠.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K2 참 1000대, K9 자주포 600문.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에요. 생존을 건 선택이었던 겁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쪽으로 차를 몰고 600km만 가면 러시아 국경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으면 3일 안에 수도가 함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사람들한테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독일이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소련이 동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둘로 쪼개져서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끔찍하게 전쟁을 겪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능?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쓸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 이게 전부예요. 10년 뒤에 세계 최고 성능의 전차를 준다고요? 그때까지 나라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를 원하는 겁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프랑스의 넥스터 같은 유럽 방산 대기업들 분명히 좋은 무기 만들죠.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독일이 자국군 전차 주문받은 것만 채우는데 10년 걸린다고 해요.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냉전 끝나고 30년 동안 이제 전쟁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장 문을 닫았던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휴전국이에요. 북한이라는 적이 휴전선 너머에 항상 있었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기술자들은 계속 일했고 밸류체인은 살아있었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에 주문한 K2 전차, 2024년에 벌써 인도가 시작됐어요. 2년 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대규모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 북극권, 영하 35도, 2021년 겨울, 여기서 전차 성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참가 국가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유럽 국가들은 솔직히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아시아에서 온 애들이 북극 추위를 어떻게 견디겠어? 이런 분위기였죠. 테스트 당일 아침 독일의 자랑 레오파르트 전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 걸려요. 엔진 오일이 얼어붙었거든요. 프랑스 전차도 비슷했고요. 근데 K2 전차는 어땠냐면요.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노르웨이 평가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비밀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거든요. 여름엔 3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죠. 게다가 산악 지형이 70%입니다. 평야가 넓은 유럽과는 환경 자체가 달라요. 한국 무기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런 극한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무기라는 게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 대 많아야 몇천 대 만듭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생명이에요. 한 대 한 대가 다 수작업에 가깝죠. 한국은 7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현대, 로템, 한화 이런 회사들의 숙련공들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군이 K2 전차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빗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진흙탕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 디지털 시스템이 날씨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다른 나라 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성, 이게 지금 유럽을 사로잡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쟁터에서 고장나는 무기만큼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중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약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사우디, 수니파와 시아파, 종교 갈등에 영토 분쟁까지 얽혀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50년간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과 분쟁만 세어보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무기만 썼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F-15 전투기 이런 거 전부 미국산이었죠. 그런데 2018년 카슈꾸지 사건 아시죠? 사우디 언론인이 자국 영사관에서 살해된 그 사건 이후 미국이 사우디한테 무기 팔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문제 있는 나라한테 무기 못 판다는 논리였어요. 문제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북쪽으로 이란이 있고 남쪽으론 예멘 반군이 있어요. 실제로 2019년 사우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가 증발했죠. 그때 사우디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전차나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막을 방공망이구나. 사막 지형이라는 게 평지거든요. 숨을 데가 없어요.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냥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격 시스템이 절실한데 미국 패트리어트는 너무 비쌉니다. 한 발에 40억 원이에요. 게다가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하고요. 한국의 천궁, 철매 II 같은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 이때 주목받은 겁니다.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절반이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고 납기는 2년이면 됩니다. 사우디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죠. 그러자 옆 나라 아랍에미리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겠다고 줄 선 겁니다. 지금 중동 전체가 한국 방산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무기라도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각 지역이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맞춤형 전략이에요. 먼저 유럽 시장 볼까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주 고객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평야가 엄청 넓어요. 러시아 탱크가 밀고 들어올 때 막아야 하는 지형이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필요한 건 K2 전차와 2구 자주포입니다. 지상전의 핵심 화력이거든요. 실제로 폴란드는 K9을 무려 600문이나 주문했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자주포를 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중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막이에요. 탱크 굴리기엔 좋은데 문제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이죠. 이란발 드론, 예멘발 미사일, 이게 진짜 위협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천궁 같은 요격 시스템이나 해성 같은 유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삽니다. 멀리서 적을 먼저 타격하거나 날아오는 걸 중간에 요격하는 무기들이죠. 동남아는 또 달라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공군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F-35 같은 최신의 스텔스기는 너무 비싸요.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목한 게 FA-50입니다. 한국이 만든 경공격기인데요. 가격은 F-35의 10분의 1이고 성능은 실전에서 쓰기에 충분합니다. 필리핀 공군이 이걸 주력기로 쓰고 있어요. 재밌는 건 미국은 이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F-35, B-21 스텔스 폭격기 같은 하이엔드 무기에만 집중하거든요. 그 아래 등급, 그러니까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미들급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먹은 겁니다. 한국 국방부를 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포방부, 포병 중심의 국방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지상 화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거죠.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자주포 이름이 팔라딘입니다. 1960년대에 설계된 무기예요. 60년 전 물건이죠. 물론 중간중간 업그레이드는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포탄을 사람이 직접 들어서 장전해야 해요. 포탄 한 발 무게가 43kg입니다. 쌀 한 포대보다 무거운 걸 사람이 들어서 밀어넣는 거예요. 미군이 지금 겪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병력 부족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더 귀한 거죠. 근데 자주포 하나 운용하는데 6명이 필요하다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의 케이스를 볼까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자동으로 포탄이 장전됩니다. 3명이면 운용 가능해요. 게다가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입니다. 팔라딘은 2발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3배를 쏘는 거예요. 미군 포병들이 한국 훈련 와서 K9 보고 깜짝 놀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육군이 뭘 하고 있냐면요.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 만들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낡은 팔라딘을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예요. 후보 중 한국이 가장 유력합니다.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요. 이건 정말 역사적 사건입니다. 미국이 지상 무기를 외국에서 들여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미국이 팔기만 했지 사는 쪽은 아니었어요. 그런 미국이 한국 무기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전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예요. 미국이 쓰면 나토 전체가 따라오거든요. 한국 무기가 이제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동맹국 군사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꿔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드론에 대한 인식이죠. 전쟁 초기만 해도 드론은 보조수단이었어요. 정찰이나 하고 영상이나 찍고 그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요? 드론이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러시아 최신의 T-90 전차 한 대에 500억 원 넘습니다. 이게 중국산 드론 한 대한테 박살났어요. 드론 가격이 얼마냐면요. 30만 원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장난감 드론 수준이에요. 500억짜리가 30만 원짜리한테 진 겁니다. 이게 현대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멈티, 영어로 MUMT라고 쓰는데요. 맘티밍의 약자예요.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가 팀을 이루어서 싸운다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전투기는 혼자 날지 않습니다. 무인 드론 4대를 데리고 날아요. 전투기는 뒤에서 지휘하고 드론들이 앞서 나가서 적 레이더를 찾아내고 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합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거리에서 드론을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차기 모델은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을 동시에 탑재해요. 전차가 언덕 뒤에 숨어 있으면 드론을 날려서 언덕 너머를 살핍니다. 적 전차 발견하면 공격용 드론을 바로 날려보내는 거죠. 전차는 한 발도 안 쏘고 적을 제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드론이 발전하면 전차나 전투기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드론과 결합한 전차, 드론과 결합한 전투기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왜 앞서가느냐? 반도체, 통신, 디지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삼성, LG, SK 같은 회사들이 쌓아온 기술이 지금 무기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 전쟁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소프트웨어 강국이에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지금 중국은 저가 드론을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대에 몇십만 원짜리 드론을 수천 대 날리면 어떤 방공망이든 뚫린다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위협적인 합니다. 근데 한국의 접근법은 달라요. 창이 아니라 방패를 만드는 거죠. 드론을 잡는 드론을 개발한 겁니다. 목표물을 AI가 인식하면 시속 230km로 날아가서 적 드론을 직접 들이받아 격추시킵니다. 미 국방부가 이 기술 보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다죠. 결국 미래 전쟁의 승부처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동하고 운용하느냐예요. 한국은 전술적 운용 능력에서 중국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K방산이 지금 파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춘 토탈 안보 솔루션입니다. 이게 진짜 한국 방산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